비엔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빵에서 이 방송을 재미있게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하트 버튼도 잊지 않고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파병을 주로 누가 했냐면 돈 없는 흑인들이 한 거야. 흑인이나 그렇죠. 돈 벌러. 유색 인종들이나 흑인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왜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시민권자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거든요. 60년자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미국의 그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고 국민으로서. 싶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파견을 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백인들, 대학생들도 이제 파병을 하나씩 하게 돼요. 근데 미국 내에서 그게 있었다고 성적 끊어가지고 군대를 보냈대. 뭘? 성적 끊어서? 성적을 끊어가지고. F학점 미만으로는 군대가 넌 입대. 베트남!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반전 시위가 이제 막 점점 더 막 끌어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또 뭐 그 무하마드 알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는데. 네. 완전히. 권투 맞죠, 권투? 권투 알리가. 복싱. 딱 요 시점에서 자기는 군대 안 가겠다고 했다가 메달을 박탈당하고 완전 병신이 됐지 않은 사람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전쟁을 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으니까 보니까 뭐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군대 빼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그 힙합 아저씨들한테 막 쉽게 군대 뭐 사회 정의를 욕하면서 군대를 안 간다 이런 우리 비난하는 것처럼 무하마드 알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예. 아마 이때 그래서 알리가 개명을 할 거예요. 뭘로? 그 무하마드 알리로. 원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뭐더라?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알리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베트콩은 그 껌둥이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걔들한테 총을 들어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 껌둥이 걔들 제 N워드를 쓰죠. 그 니그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네. 우리 껌둥이들을 차별하는 거는 미국의 자국에 있는 흰색 네. 놈들인데 걔들이랑 우리가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모르는 타국 멀리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이랑 총을 들고 싸우냐고 징직거부를 하면서 이제 알리가 박살이 나고. 네. 이제 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을 슬슬 끌어오기 시작하는 상태고. 네. 이제 남베트남으로 돌아가자면.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장군이죠. 티에오랑 키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거든요. 예, 남베트남의 지금 네. 우모딘 GMB 장군이 이제 끝나고 그 아까 말한 그 2년 동안 8명의 장군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어요. 8명 바뀐대요. 네.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티에오랑 키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이 되거든요.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투표율이 35%였대. 이게 낫네. 그런데 대통령이 된 거지. 네. 35%에서 90% 당선인가 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얘들을 이제 꼭두각시로 세우려고 서포팅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서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티에오라 키냥군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고, 북베트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그 레주원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8년도가 되죠. 1968년도. 68년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네. 베트남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네. 아까 말한 레이 주원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전쟁을 이해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점점 더 거세지고,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감동이 계속 썩어가고 있고, 어차피 미국은 간다. 그러면은 임팩트 있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그 구정대공세를 준비를 하고. 반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칙을 한 거죠. 네. 왜냐면은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베트남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네. 그 떼십니다. 떼. 우리나라 지금 구정. 설날이라고 하죠. 네, 설날에 공세를 해서 그걸 탈환을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북베트남 정규군을 몰래 보내가지고 예. 얘들이 무기를 막 그렇게 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시장 바구니 이런 데 숨겨오고 막 그잖아요. 뭐 그 소달구지 밑에 총을 숨겨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조금씩 이제 내려보낸 다음에 도시에 정규군들이 모여있으면 그게 기습이 힘드니까 그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미군 캠프 이런 데를 계속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산이라는 그 유명한 지역이 캐산 전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격이 타깃이 거기가 아닌데 예. 거기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그쪽에 이제 그 군들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공격을 하면서 그 1편에 나왔던 그 보응엔작 아저씨랑 호치민 아저씨는 완전 찍겠는데 여기서
보험회사 반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 피를 흘리지 않겠냐라고 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을 헝가리로 그냥 보내버리고 아프니까 그 요양 갔다 오라고 보내버리고 호치민 아이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호소합의가 돼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1월 31일 구정 때 네. 이제 그 남베트남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저녁에 기습 공격을 기습 했다. 공격을 합니다. 100곳이 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36시간 정도 휴전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이틀간은 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대. 네. 설날이니까 그래 너네도 쉬고 너는 우리도 쉬고 설날이니까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집에 가서 고향을 집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옛날 우리 유교랑 똑같은 거야. 아. 6.25 때 일요일날 공성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북베트남 사람들이 여기를 내려가면 다 전쟁을 이길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대요. 예. 몇만 개 내려왔대요 여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 효과가 안 났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예. 북베트남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은 구정 대공세를 통해 잠시나마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주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북베트남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건 명운을 걸고 들어갔는데 별 효과가 안 난 거야. 예. 그 실제로 통계 자료를 따지면은 뭐 북베트남 사람 10명 죽으면 미군이 1명 죽는 뭐 이런 수준이었대요. 그냥 아무래도 본진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감히가지 본인이 그치. 죽으면서 남 죽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긴다고 얘기를 했대 전쟁에.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군이 화력이 좋고 이거는 뭐 구정 대공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따지면은 야 북베트남 애들 10명 죽으면은 우리 1명 죽는다고. 실제로 국방부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써졌대요. 네. 사람의 목숨을 숫자 따지면 안 되는데 10명 죽으면 1명이 우리는 죽는다. 네. 우리 한 5명 죽으면 걔들 50명 죽으면 뒤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근데 북베트남은 그게 아니었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린든 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론에 얘기를 한 거죠. 아 우리 자랑스러운 그 대미 합중국 군인들이 치사한 그 베트콩 놈들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5명이 죽었는데 걔들은 500명이 죽었다. 우리의 명백한 승리다라고 언론에다 실컷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오르게 하는 거지. 오르게 나버린 거지. 미국 대사관이 점령을 당해요. 약간 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미국 대사관이 점령을 당하는데 그 점령을 당하는 그거를 영상을 탔대요. 이제 미국 AP통신. AP통신에서 예를 들면 그 공영 뭐 MBC 방송 네. 그런 데서 KBS죠? 한국으로 치면 KBS 방송은 그걸 리얼로 찍어서 보내버린 거야.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한 명 죽고 20명이 죽었다는 숫자라는 걸로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눈앞에 우리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모습을 보면은 보여줘버리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 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꼼사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 사실. 내가 죽은 건 남들이 볼 때는 한 명 죽었구나 한명 하지만 죽었구나. 가족들이 느끼는 이 아픔. 친구들이 느끼는 아픔 그리고 우리 같은 또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은 다른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숫자로 말하는 걸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어씨 진짜로 사람들이 애들 총을 들고 막 피를 네. 흘리고 쓰러져 있고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숫자만 말하는 게 이제 진짜로 이제 리얼 라이프로 나와버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반전운동의 발발이 되었던 구정공세죠.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성공한 건 아닌데 그죠. 그냥 어쩌다 결과는- 보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은 반전 시위를 하는 거죠. 가기 싫으니까. 네. 흑인들 같은 경우도 반전 시위를 하는 거야. 이제 왜 우리만 가서 개죽음 당하냐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인종 갈등, 세대 갈등부터 시작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이 반토막이 났대요. 기성세대가 반대.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는 위대하기 때문에 가서 참전해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 2차 대전은 참전한 사람들이니까. 아.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서 왜 죽냐고. 그리고 흑인들이나 유색 인종 같은 이제 그 좀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여기서 나라에서 우리가 다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뭘 해주는데 그 정부가.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미국 해병이 13개월 복무하고 자기네 자국 고향 땅에 공항에 내렸대. 다 그 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훈장 딱 붙이고는 택시를 잡으러 가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왜 그러지? 택시 기사가 자주를 이상하다 싶어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안 잡히더래요. 흑인 참전용사가 경찰이 눈치를 보더니만 택시를 부르더래.
여기 우리 군이 있다, US 아미가 있으니까 태워주라 라고 하니까 다 그 얘기를 했다잖아. 난 니글로는 택시 안 태운다고. 수많은 흑인들이 나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흑인은 흑인이었던 거야. 흑인인 거야.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든지 그 권리, 참정권이 있죠. 그 흑인 권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별게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벽이 계속 있는 거죠. 유리천장.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막 데모도 많이 하고 과일병도 던지고, 야, 미국 애들은 살벌하게 하더라고. 얘들은 폭탄을 까.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촛불 들고 좋다고 하는데, 와, 얘들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촛불을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선진시위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살벌하더라니까. 진짜 그게 있대요. 막 예전에 정말 극좌 세력 같은 경우는 막 폭탄 까다가 죽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로 이제 미국은 분열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뭐 또 여기서 또 음모론적인 얘기 좀 더 들어가자면, 뭐가 있지 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유대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맞죠. 프리메이슨과 뭐 록펠러 가문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여기서 저도 뭐 이제 지나가는 글로 본 건데, 왜 이렇게 반전 시기가 격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 도는 게, 미국 시대 때, 그 시대 이런 음모론이 돌았대요. 소위 말하는 그 유대 자본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스크바랑 협정을 맺었대. 러시아랑. 구소련에 공장을 지었대요. 자기네들끼리 가서. 네. 군수 공장을 지어놓고, 그 군수 물품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 어디로 들어가지? 베트남으로 들어가잖아. 북베트남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대 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산복합체나 방위업체가 남베트남에 돈을 주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피를 흘려주는데, 그 피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미국인 투자자들이 만든 소련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걔들을 죽이고 있다가 돼버리니까, 그것도 뭐 음모론 중 하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의 돈 음모론 중 하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성질을 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딱 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사담으로 가자면은, AK랑 M16 있지 않습니까? AK-47랑 M16. AK 서든어택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거기 AK 잘 맞잖아. 그거랑 M16이 있는데, M16 써봤습니다. 저거 사봤죠, 훈련소에서. K2 써봤고. K2를 안 써봤어요. K2 사봤구나. 그래서 미군들이 M16을 안 썼대. 그게 총알이 AK-47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맞는 돌격소총이래요. 8살짜리도 총을 쏠 수 있고, 사막, 눈보라, 뭐 뻘, 정글 어디에 가도 총이 작동이 되는데, M16은 작동이 안 된대, 이게. 총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미군들이 AK 총을 뺐으면 그걸 썼다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정대공세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반전 시위가 확대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더 이상 재선하고 싶지 않다. 재선 불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하노이 쪽이나 북부 쪽에 더 이상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점진적으로 좀 후퇴하는 발언을 하면서 뭐 재선을 불출마하는, 왜냐면 워낙 반전 시위가 심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되는 거지. 머리 아프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에서도 후보를 뽑을 때 반전을 이제 그 캐치프라이즈로 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약을 내세우니까, 당시에는 이제 반전이 이슈다 보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반전을 내세웠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 또 불을 지핀 사건 중 하나가, 이제 그 1968년도 4월 4일에 그 우리가 아는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죠. 암살 당했나요? 이러면서 이제 그 미국 이제 흑인들이 완전히 막 확 들고 일어나는 게, 이제 이렇게 반전시가 격화되다 보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반전과 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유명한 사람이 5월달에 또 그 JFK의 형인 로버트 케네디가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집안의 저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집안의 사람들은 다 일찍 죽는다, 총망했고. 진짜 그래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 또 음모론자들 얘기로는 뭐 이 사람도 또 그 철군 얘기를 해가지고 총 맞아 죽었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반전 운동이 미국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프랑스, 영국, 소위 서방권 국가에서도 이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60년대 같은 경우는 또 좌파적인 성격이 전 세계에 강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1968년도 8월달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그 공화당 후보로 등록이 되면서, 제가 아까 엄사님께 말씀드린 건데,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후보 시절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남베트남 대통령을 막 가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될 줄 알았겠지 이거를.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막 레코딩을 해가지고 약간 반협박식으로 해가지고 나 대선 후보다. 이씨, 너 협상하지 마. 협상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전쟁을 끝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냐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반전. 예전에 또 우리 엠바기 형 때 BBK 나온 것처럼 네. 이게 제일 잘 먹히는 얘기니까 대선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끝 해오면 이제 붕 뜨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였대요 자기가. 그렇죠. 키워드가 사라져버리면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 되게 많아요. 이제 뭐 시카고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막 막고 반전 시위니 뭐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언제 됐나요? 닉슨 이제 곧 돼요 이제 곧. 그래서 69년도에 이제 리차드 닉슨이 이제 미국의 미 합중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컴플렉스가 심했대요. 무슨 컴플렉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되게 정치선에 오래 살았는데 그 JFK 한참 이 사람이 한번 깨졌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사람이 JFK랑 붙어서 깨지고 미국 정계에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불사조처럼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인재. 그 피닉제라고 합시다. 피닉스. 피닉제 같은 그런 피닉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피닉제는 죽었잖아요, 이제. 인재형 살았잖아. 아니까 더 이상 불사조는 아니다. 인재형은 영원한 상자였고 피닉제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사람 중 한 명이래요. 더 이상 이 사람 끝이 났다.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반전 시위랑 이 시대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살아난 거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라. 약간 우리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를 번복을 여러 번 하셨고. 그렇죠.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고요. 아주 맞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편집증이 되게 심했대. 네. 사람을 안 믿고 의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베트남의 독자적인 행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도청장치를 그렇게 좋아했대. 이 사람이 변태인 것 같아. 내귀의 도청장치. 그렇지. 내게 도청장치세요. 뭐 이런 이 사람 좀 변태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그 배관공이라는 그 특수 집단이 있었대. 자기 밑에 플러머. 네. 그 걔들이 뭐냐면 닉슨 뒷닦아주는 애들인 거지. 그 정계 적들 그 말하면 그 에너미들한테 도청장치 깔아놓고 도청장치 까는 그런 전담 팀인 거지. 팀이 있었대. 닉슨 밑에 그 배관공이라는 팀이 있었다는 거야. 얘가 좀 약간 컴플렉스에 있다 보니까 남의 하는 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심취됐다는 거죠. 네. 어쨌든 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69년도 8월달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제니스 조플린 씨를 좀 인트로를 깔자고 한 거예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인트로에도 아까 제니스 조플린 씨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과 반전 시위에 이제 거의 뭐랄까 그 꽃을 피운 사건이죠 이게. 저희가 이제 유명하게 아는 뮤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미 핸드릭스 이런 사람들이 기타를 쳤고 아까 그 인트로에 말씀드린 제니스 조플린, 뭐 제퍼슨 에어플레인 같은 그 유명한 보컬들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의 평화와 이제 그 뭐랄까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걸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 뭐 노래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노래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냐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반전 시위가 끝을 달하는 상황이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무엇인고 하면 네. 그 탈이 좋아야 돼요. 탈. 인생을 살 때. 그렇죠. 미국은 이제 이 순간이 되면은 무조건 군대를 빼고 싶어. 근데 어떻게 빼느냐? 그렇죠.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승전이라는 그림은 만들 수가 없고 일단 근데 쪽은 안 팔려야 되고 쪽은 안 팔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정권에 붕괴했다라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저희가 그 아는 유명한 분이죠. 그 헨리 키신저 아저씨.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을 그 대표로 세워가지고 북베트남과 그렇게 물밑작업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종전협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요가 뭐냐면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거 뭐 중요하냐 이제 뭐 다 끝난 마당에 조금만 더 존버를 하면은 자기네들을 원하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미국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중간에 카트를 많이 쳤대. 그 유명한 분이 좀 그 한국 사람한테 안 유명한데 또 세계에서 레도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그 북부 베트남의 약간 외교관 같은 네.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카트를 그렇게 많이 쳤대요. 카트를 쳤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좀 한번 협상해보자 하면은 몰라 안 가면서 몰라 안 가면서 컴 하면서 도망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닉슨 정권이 두 가지 정책을 취해요.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 캄보디아나 북베트남 쪽에 폭격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북베트남을 다시 재개를 해요. 캄보디아 라오스 비밀 폭격을 비밀 폭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호치민 루트를 끊고 북베트남한테 이제 하는 거지. 예. 걔가 봐 라고 하면서 우리는 폭탄 쏠 수 있어 걔가 봐라고 이제 카드를 내고, 두 번째가 그런 얘기도 많이 흘렸대요. 왜냐면은 닉슨 같은 경우는 워낙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한 거지. 안 되면 너것도 일본 꼴 나는 거야. 폭탄 한 방에 가는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미국이 누구랑 협상을 했냐면 중국과 소련을 보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북베트남 패싱. 그렇죠. 북베트남한테 물자와 자원과 무기를 공급하는 그 나라들을 협상을 하는 거죠. 니네 까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그 보고서를 그냥 올린 거야. 사장한테 올린 거야, 보고서를. 그렇지. 결제라인 안 타고. 안 타고 그냥. 예전에 욕 많이 먹었는데 그거. 결제라인 무시하고 바로 윗대가리한테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팽창을 우려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핑퐁 외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탕트 세계 평화 무드를 이제 조성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 이 냉전 시대에 냉전시대 방문을 해서 말장 정도 가고, 그때 이제 뭐 중국이 뭐였죠? 중국 사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뭐 총리도 만나고, 그래서 뭐 탁구 선수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탁구 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 무드를 조성을 해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련과 뭐였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제한 협정을 내죠. 거리 제한 협정이라는 이제 그 개수를 줄이자는 얘기를 네. 소련과 핵 감축 얘기가 네. 20년 전쟁이 끝나고 45년 이후에 항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핵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을 살았는데 최초로 이제 소련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협정을 맺는 거죠. 그렇죠. 핵 양 감축을. 측의 대표가 되는 네. 선수들끼리 자, 이제 이래 돼버리니까 북베트남이 쪼달리는 뻥지는 거죠. 그러면서 남베트남 입장에서도 시큰한 거야, 이제. 그렇지. 서로 이제 큰일 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73년도에 결국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파리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그 공로로 이제 네. 그 헨리 키신저랑 그 레도토가 그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데, 레도토 같은 경우는 수상을 거부하죠. 그 인민의 피를 흘린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북베트남이 계속 이제 남베트남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군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남베트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협정인 거죠. 아이씨, 이런 내가 내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남베트남을 이제 정규 군대가 내려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미군이 들어올 거다. 다시 미군이 들어온다. 근데 멋있게 나갔네. 그래서- 근데 말 안 들으면 다시 올 수 다시 올수 있으니까 있어. 선생님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선생님이 그런데- 나갈 부실을 만든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1975년도 4월 30일에 그 사이공이죠, 그때 호치민의 사이공의 대통령궁이 이제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 미국은 침묵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때가 미국이 중동 4차 전쟁에 집중을 한 상태. 다른 데로 지금 또 군사력이 팔려있는 네. 상태에서. 그래서 또 음모론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이유가 네. 그때가 이제 중동 4차 전쟁, 이집트랑 이스라엘의 전쟁 상태인데 네. 이제 그 이집트 분들이 탱크를 몰고 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코앞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핵을 쓰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한방 한방 그 카이로에 날리자. 카이로 날리자. 피라미드를 보기 싫다. 싹 피라미드를 날려버리자. 뭐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닉슨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제 터진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그거를 가장 먼저 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유대계 예, 신문. 이나 이제 뭐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당시에 1973년 당시에 미국이 이제 빼면서 네. 군수 물자와 이런 탱크, 그다음에 엄청나죠. 전투기 다 넣고 가서 당시에는 남베트남의 군사력이 전 세계 3위, 3위까지 네, 올라가. 3위까지 있는 상태.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대요 거의. 네. 20억 달러, 2조 원 가까이를 거의 전쟁 끝날 때까지 투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그 지금 현재 뭐 남한과 북한의 전력 정도 될까요? 더 더 차이가 났을 것 같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남베트남에 뿌락지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뿌락지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자꾸 뭐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얘기를 하는 게, 그 레두토랑 호치민시가 되게 전쟁을 길게 잘 본 거예요. 왜냐면은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그 언론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특히 구정대공세 이후로는 뭐 수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죽었대요. 그냥 비명 행사를 했는데 네. 그거를 승리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북베트남 정권 같은 경우는 승리를 한다고 보도를 하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충천한 거지. 충분한 거지. 그런데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반전 시위가 나오고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미국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은 유권자들의 네. 선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속 네. 입장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왜 전쟁이 길어졌냐, 뭐 이것도 음모론적인 얘기긴 한데, 1971년도에 뉴욕타임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펜타곤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네. 펜타곤 보고서.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그 펜타곤과 국방성에서 예. 그 많은 대통령이 겪었잖아요. 이거 예. 지금 아이젠하워 이후로 케네디, 존슨, 닉슨까지 해서 마지막에 아마 그게 제너럴 포드 대통령까지 아마 해가지고 4명 대통령이 거의 할 건데, 이 대통령들한테 보고서를 굉장히 낙관적인 보고서를 올렸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겼다. 내년이면 망한다. 6개월 뒤면 우리가 승리한다. 뭐 제가 법인장과 회사 사정이 안 돼봤지만 밑에 사람 보고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만약 있다는데. 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있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쟁이 거의 10년까지 길어진 이유도 계속 긍정적인 소식만 하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빼서밖에 못하는 건 매몰 비용이 오히려 묻히다 보니까 이긴다니까 많이 쏟아부은 게 있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방점을 찍었죠. 이 보고서가 미국 언론에 보고가 되면서 그 반전 여론이 이제는 뭐 감당을 못하는 거야.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멸망을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아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통일을. 마침내 4월 30일 날 저희 최종적으로 사이공 함락되면서 4월 21일에 통일되고, 미국 그 베트남 대통령이 도망을 가고 30일에 이제 뭐 함락이 된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날은 남부 해방 기념일이라고 저희가 휴일로 휴일로. 4대 국경일도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기네. 뭐 이후로도 뭐 저기 제 3차 베트남 전쟁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자료도 없고 오늘 방송은 2부로 나눠서 할 수 있을라나. 네.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 베트남 전쟁, 2차 인도차인 전쟁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존에 없었던 전쟁의 형태거든요. 이데올로기의 대립. 고대전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 문제, 뭐 인종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했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이죠 이게. 네.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태. 이데올로기라는 걸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끌어온 배경을 보면 특히 미국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 유권자들의 표라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헤드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와버린 거고,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독립전쟁을 위한
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또 고전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정치에 영향에 있는 국가가 그 고전적인 뭐랄까 그 세크리파이스하는 가치를 가진 국가 북베트남을 못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전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는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패권주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미국이 이제 뭐 말했던 그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뭐 달러 같은 그 money주가 무너지고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 그 종이 쪽지가 네, 종이주가 되고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재밌었는 게 중국, 북한, 일본, 남한 같은 경우가 네. 이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 시절에 일당 독재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일성, 마오쩌둥, 박정희, 뭐 일본 정권, 극우 정권 같은 경우가 다 이득을 봤대요. 예를 들면은 68년도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김신도 일당 박정희 목 따라왔다는 얘기가. 네.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들이 구정 대공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게릴라들을 내려보내서 그 지도부로 목을 따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김일성 씨가 일당 독재를 이뤘다는 거지. 왜냐면은 탈조차는 왜 남베트남 망했냐고. 그거 다 반동문자들이 많아가지고 망했다는 식으로 숙청을 엄청나게 해댔대. 예. 그러면서 김일성 이제 그 김씨 집안의 그 일당 독재가 공고히 됐고, 남한 입장에서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피를 흘리신 분들에 의한 경제 발전이나 그 박정희 씨가 얼마나 해먹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단순히 순수히 팩트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 독재 정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 정권들이 명분이 사는 거지. 야, 남베트남 봐. 10배, 20배 넘게 잘 살아도 뿌락지 단속 못하니까 훅 가잖아. 훅 가잖아. 우리나라 훅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해. 내 말 들어. 그런 이제 그 탄압과 이제 그 쪼이는 명분이 생긴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공내전 이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뭐 문화혁명이라든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마오쩌둥이 이제 자신의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목전에 그 미군 앞잡이들 들어온다. 그리고 중국 뭉쳐야 된다. 라고 해서 마오쩌둥은 또 일당 독재를 공고했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전쟁과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군수물자 팔아먹으면서 그 지금 우경화 정권들이 다시 힘을 잡았다. 그래서 주위 국가들 같은 경우 되게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대요. 60년대 독재자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렇게 파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네. 그 두 번째로 많은 인원 많이 5만 명에 5만 명이 달하는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를 파병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달러 수익이 네.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걸로 뭐 고속도로 깔고 그렇죠.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핏값이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놀라운 네.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좀 터져붙이자면 그 이후의 전쟁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에서도 전쟁이 나오면 엠바고를 한대요. 이제 언론 통제를 하는 거죠. 그 구정 대공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미국 입장에서는 불순한 사진들이 너무 여과 없이 방송에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반전시키고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걸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영화처럼 게임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미국의 그 정치 정책에 흘러가는 게.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프로께서 이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견해를. 그러니까 냉전의 그 절정의 시대에 발생한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정치적, 근현대사 정치적, 역사적, 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뭐랄까요, 아쉽다.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피해 규모, 병력에 대해서 요약해드리면은 남베트남과 미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183만 명이 죽었죠. 1968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건 참전한 참전. 기준으로 183만 명, 그 다음에 북베트남과 베트콩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만 1000명이 참전을 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해 규모로 하면은
민간인 사상자는 남베트남에서 20만에서 40만 정도를 잡고 있고요. 군인에서는 20만에서 30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고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명 민간인이 사상했다고 보고 있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444만 명에서 110만 명 전사 또는 실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 넘게 참전을 해서 5만 8천 명이 전사를 했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5,099명이 전사를 했고 1,96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북한도 참전을 했는데 재밌는 건데 200명 정도가 이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고 하고 김일성이 우리 하늘인 것처럼 싸워라! 라고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한에서도 14명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10년 가까이 거의 8년 이상 걸었죠 전쟁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헤드들이 사람을 목숨을 숫자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카운트하는 거죠. 카운트하는 거지. 그래서 미군 한 명이 베트남 사람, 북베트남 사람 군 10명을 죽이면 이기는 거 아니냐? 이기는 게 아니냐.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북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붕괴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한 거죠. 얘들은 반전 시위도 있고 투표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아무리 갈아놓고 결국 존버만 하면은 시간만 버티면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권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지다 보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죠. 여기서 이 전쟁의 비극이 참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냥 뭐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조사하고 나서 걸프전에 사람 몇 명 죽었는지 모르죠. 이라크 사람들. 네. 몰라요. 네. 2차 걸프전 몇 명 죽은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프간 전쟁 몇 명 죽었어요. 모르죠. 몰라요.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도 안 나오고 숫자도 안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안 거죠. 갖는 거지. 왜냐면은 더 이상 숫자랑 자극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문제가 많은 건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피를 흘렸지? 뭐 국가와 정부, 사회 뭐 그런 걸 위해서 정의를 해서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워버리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적이 좀 있었었는데 아까 전에 뭐 했던 얘기랑 좀 이어지는 건데 그 이스라엘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연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 600만 명이 죽었다, 7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각 사람의 그런 히스토리를 듣는 게 진정한 연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안네 프랑크의 친구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홀로코스트 때 어떤 생존자 지금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 분이셔가지고 자기 친구 안내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서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면 이제 야드바셴이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야드바셴이 하나가 셴이 손인가 그렇고 뜻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가면은 박물관에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홀에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채워놓고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찾기 위한 팀이 있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공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맞아요. 다 나의 자식과 나의 오빠와 나의 친구와 친지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저도 뭐 비슷한 게 다큐멘터리 나오는 게 해병 한 분이 나오시는데 진짜 참전분이 되게 멀쩡하신 분이 나오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기도를 올렸대. 자기 더 이상 베트콩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걔들이 이제 좀 은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 짜장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을. 근데 은어가 있는데 걔들을 눈에 보이는데 다 죽여버릴 거라고. 신한테 기도를 올렸대 그 사람이. 그 말이 뭐냐면 즉슨 더 이상 베트남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근현대사가 좀 제법 좀 방대하죠. 재밌었잖아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과목으로 만들 정도니까 우리가.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 위안부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몇 분 안 살아 계셔요. 진짜 몇 분 안 남으셨죠. 예. 어느 순간 그분들의 숫자가 0이 되면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그거를 뭐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베트남과 북베트남 정부가 그랬고 그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위안부라든지 좀 근현대사를 피해보신 분들
이제 안 살아 계신다고 우리가 이제 숫자가 0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단순히 뭐 100만 명,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위에 계신 분들 있으면 좀 따뜻한 손길.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6.25년 참여를 하셨어요. 참전하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근현대사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 과목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거기 별거 아닌 사건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돼서 좀 그거를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판단하는. 왜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너무 계속 입장이 바뀌니까. 우리 그 지금 빵에 들어간 누나도 지금 그 옛날에 교과서 개정을 하겠다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즉슨 너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좀 좋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방송의 의미입니다, 사실. 굿모닝 비엔남의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네. 좋은 댓글과 추천하는 그렇죠. 저희의 생각이 쌓이다 보면 이게 역사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뭐 좋죠. 필요로 합니다. 그건도 필요한 거지. 오늘 빨리 저희 약간 얘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길어졌어, 이게. 좀 사실 좀 우려스럽네요, 지금. 술도 한잔 먹고 하는 거라 너무 그렇죠. 흥청스럽지 않았나.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때 예.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네, 잠이 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이라 상관없는데, 어머 사장이 약간 걱정이 돼요. 지금. 금방 가서 샤워하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하여튼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왜? 엄사님 먼저 뭐. 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네. 진짜로 공부하기 전에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 좀 갔구나. 맞아. 뭐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미국이 들어갔구나 적구나. 정도였는데 그런 맥락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 힘써주신 우리 이프로님께 진정한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또 인생 모토가 러브 앤 피스인데, 또 러브 앤 피스가 중요하다.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게 비극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거 그 짤방 많이 보셨잖아요. 그 일본 남자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인류 역사의 비극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또 반면 교사 삼아서 배우고 우리가 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는 또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걸 좀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주위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재미없을 것 같아, 나 이거 지금. 망했어.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한번 해보면 작 들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부족한 방송 뭐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네, 굿모닝 비엔남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가 아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 굿모닝 베트남, 안녕, 바이바이.